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5월 31일의 방송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득이하게 한 주 방송을 건너뛰었죠. 네, 죄송하고요.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네이버는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방송의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부제를 제가 적어놨는데 네이버의 리더십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티브가 된 기사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기사들이 났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네이버 개발자 죽음의 증언, IT 업계에서는 바닥 좁고 학연 세다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고, 또 한성숙 네이버 대표 동료 일어 애통, 객관적 조사 받겠다 뉴스원의 기사 등등 많은 기사가 있었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이고 애통한 그런 소식이었죠. 자, 불과 얼마 전 일이었죠. 사실 블라인드에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유서를 올려서 IT 업계가 크게 한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카카오에서 조사를 해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그 당시에 이제 모두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었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약 2개월 만에 지난주에 네이버의 직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업계는 지금 아주 침통한 그런 분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저 또한 사실 한때 네이버의 직원이었고 또 그리고 그 네이버에서 소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일삼는 그런 여러 리더들의 케이스들을 또 직접적, 간접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일단 하늘나라에서는 고인께서 부디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단기간에 이룩한 고성장의 이면, 즉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 소위 말해서 직장 내 갑질 이슈까지 챙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지금도 사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렇긴 한데요. 성장기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조직 개편을 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조직의 변화도 많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도 많고 사실 너무 정신이 없죠. 그만큼 조직 수준에서 조직 레벨에서의 변화가 많다 보니까 사실 구성원들 개개인의 그러니까 구성원 레벨에서의 그들의 직장 생활, 그들의 고충까지를 하나하나 세세히 챙기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특히 네이버를 다녀본 사람으로서 이 당시의 직장 생활을 떠올려 보면은요, 이게 단순히 회사가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못 챙긴 그런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개개인의 고충을 처리하지 못해서 생긴 그런 문제로 보기에는 저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문제는 네이버가 가진 리더십 모델, 즉 회사가 리더에게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은 직원들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보다는 성과라든지 아니면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번 일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심각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부터 드리는 이런 얘기들은 다 뇌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아마 네이버를 겪은 또 네이버를 거쳐가신 많은 분들 중에는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실제로 많은 분들과 또 얘기를 이 사건을 두고 나누었을 때 그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했던 그런 원인은 일종의 공감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특별하게 겪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자, 예전에 이랬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주니어로 일할 때는요, 이 상사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사실 그때만 해도 딱히 호소할 것도 없었어요. 벌써 사실은 뭐 10년도 더 된 얘기긴 한데. 자, 그래서 그냥 뭐 동료들한테, 야, 네이버 원래 그래. 뭐 이게 남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네이버가 원래 쉽지 않아. 뭐 이런 얘기. 뭐 리더 한번 잘못 만나면은 별 수 없어. 그냥 재수가 없다고 생각해. 예,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위로의 말을 듣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별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또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리더로서 일을 할 때에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들, 기억들이 너무 좋지 않아서 부하 직원들을 좀 챙겨주려고 이것저것 신경도 쓰고 이렇게 하면 뭐 그 위에 상사나 또 동료 리더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야, 뭐 그런데 신경을 쓰냐. 여기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뭐 마치 이제 제가 무슨 고리타분한 대기업에서의 어떤 뭐 직원들 어떤 케어, 뭐 인사 관리 뭐 이런 거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식의 약간 비아냥거림 같은 것도 듣곤 했어요. 그런 핀잔 같은 것들을 듣곤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그냥 어떤 문화처럼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제도적으로는 예전보다 좋아졌을 거예요. 그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뭐 리포팅할 곳도 있고 개선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나 장치가 많이 마련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네이버를 나오기 전까지 또 이런 제도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도 역시 회사 측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전에 이 직원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든 수직적 관계든을 막론하고 공정과 존중이 이 문화로 자리 잡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도 개선? 좋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백날 뭐 상향평가하고 상향평가라는 걸 아무리 세게 만들면은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상향평가의 결과들을 최고 경영진들이 어떤 리더 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때 이런 어떤 상향평가의 내용, 결국 조직 내에서의 이 사람이 얼마나 공정과 존중에 부합되고 기여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감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조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향평가하는 거 뭐 해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쓴다 이렇게 해갖고는 사실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상향평가가 뭐 얼마나 이렇게 또 이 악용될 수 있고 그죠? 오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 또한 이제 인사팀이나 이런 데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리더에 대한 평가, 특히 공정과 존중을 얼마나 이 사람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 리더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조직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100번 고쳐봤자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단적으로 이런 거죠.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 성과도 좋고 또 경영진들에게 신뢰까지 받는 그런 리더가 있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리더가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뭐 언어적인 혹은 물리적인 폭력을 막 행사하고 있다. 그런 리더라고 하면 그랬을 때 최고 경영진은 아무리 이 사람이 성과도 잘 내고 경영진 입장에서는 신뢰가 간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징계를 하거나 혹은 요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 제가 앞에서 노란 글씨로 공정과 존중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단순히 이게 그냥 멋있는 말로
뭐 평가 제도의 공정이나 존중과 관련된 항목을 넣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가 되는 리더는 회사에게 어떤 식의 좋은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삼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만 진짜 조직이 변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지금껏 고도의 성장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이런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들의 압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으쌰으쌰 내가 창업자 그룹이라면 그 그룹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신뢰가 가는 사람들을 손을 붙잡고 어떻게든 앞으로 달려나가야 됐겠죠. 그죠? 자,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 특히나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최고 경영진들이 이런 인식과 의사결정의 틀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네이버는 절대로 위대한 기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네이버, 지금으로도 좋은 회사죠. 특히 주주에게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나 좋은 기업을 넘어서 정말 위대한 기업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주 가치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만족도 그리고 사회적 책무도 다 해야 되겠죠. 뭐 그 흔한 ESG 이런 얘기들 안 해도 사실 이건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회사가 얼마나 영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10년 갈 회사가 아니라 정말 100년 갈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단순히 주주 가치뿐만 아니라 사실은 종업원의 만족도와 사회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멋진 이론적인 틀을 들이밀지 않아도 이거는 누구나 사실 판단할 수 있는 얘기예요. 공정과 그리고 존중, 특히 조직 내에서 공정과 존중 이런 것들의 실천을 어떤 네이버만의 리더십 모델로 그렇게 정립한다라는 것이 이 직원의 만족도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회적인 영향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스타트업들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자문하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많은 회사들이 네이버의 인사제도나 조직구조, 뭐 직급체계, 뭐 심지어 호칭, 뭐 근무 어떤 뭐 제도, 그 근태에 대한 뭐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벤치마크를 하면서 이게 최선이라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이러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네이버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자신 있게. 그게 맞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만큼 네이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이 업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네이버가 가진 인사 및 조직에 관한 관점과 철학은 더 이상 한 회사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직접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회사 내의 공정과 존중의 가치가 정말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건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제도의 개선, 뭐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네이버만의 리더십 모델, 즉 네이버라는 회사가 리더에게 요구하는 그런 덕목이 무엇이냐에 대한 경영진의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만 그런 변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타까운 한 사람의 죽음이 더 이상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제가 정말 네이버 사실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거든요. 사실 여전히 많이 아끼고 또 사랑하고 옛날에 그 시절 참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인데 그런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특별히 쓴 소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께서 부디 하늘에서는 정말 편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슬픈데 부디 제가 기도하면서 방송을 이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입니다. 자, 아마존이 영화사 MGM을 9조 4천억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MGM은 007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4천여 개의 영화 또 17,000여 개의 TV쇼 등등을 갖고 있는 그런 제작사인데 이런 작품들이 아마 아마존의 OTT 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마존이 OTT 사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게 마치 이제 디즈니의 모델을 의식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진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어떤 독점적인 작품들을 가져올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걸로 인해서 다른 스튜디오의 작품을 또 받기는 쉽지 않을 거고, 또 상대적으로 또 MGM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뭐 그런 데들은 또 작품을 받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OTT라는 게 좀 독립성을 가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또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을 만들고 뭐 디즈니가 본인들만의 작품으로 밀고 들어오니 별 수 없이 아마존도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것도 참 고민되는 그런 전략이긴 하죠. 자, 두 번째 이것도 역시 OTT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카카오 TV가 개인 방송 사업을 철수하고 오리지널 컨텐츠에 집중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방송 사업을 접고 넷플릭스처럼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뭐 결국은 컨텐츠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한 이슈 어떻게 보면 베너핏이 있었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뒤이어서 뭐 디즈니나 아마존도 많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역시 이제 카카오 TV가 본격적으로 개인 방송형 사업보다는 아예 OTT형 사업으로 집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OTT 사업에 대한 경쟁은 올해 아주 뜨거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뭐 IT 이슈 위클리, 뭐 등등 쳐보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예, 저도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